저는 지금까지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가족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전까지는 새벽 5시 서울 구석 골목길 낡은 손수레 바퀴 소리가 잠든 거리를 깨웁니다. 70평생 이 바퀴 소리보다 더 익숙한 게 없었습니다. 기익기익 녹슨 바퀴가 울부짖듯 울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오늘도 살아야지. 주름진 손으로 손수레 손잡이를 꽉 쥡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차가운 쇠 손잡이와 맞닿았어요. 이 굳은 살이 생긴 게 언제였더라? 50년도 넘었을 겁니다. 손수레 안에는 폐지 더미가 가득했어요. 어제 주운 것들입니다. 골판지, 신문지, 박스 조각들. 남들 눈엔 쓰레기겠지만 저한테는 하루 먹고 사는 양식이었어요. 아이고, 또 이 양반이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젊은 점원이 창문 너머로 쳐다봅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귀찮다는 표정, 왜 맨날 여기를 지나가냐는 눈초리.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창문에 비춰봅니다. 까칠하게 자란 흰 수염, 해진 점퍼, 때 묻은 작업복 바지. 누가 봐도 동네 폐지 줍는 노인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손수레 안에는 폐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수레 바닥, 골판지 아래 감춰진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통장 2권, 바래진 사진 몇 장,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도장. 왜 이걸 버리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하지만 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어요. 손수레를 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 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짚었어요. 손수레가 옆으로 기울며 폐지 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틈새로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이제 때가 된 건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귓가에 옛날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고모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삼촌은 가족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30년 전 그 목소리들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보호자분 계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 없으세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히는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자식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놀랐죠? 어머니, 제가 병원비 낼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환자분, 협심증 의심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요. 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시면 그냥 약만 주세요. 집에 가서 쉬면 괜찮을 겁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입원하면 손수레를 어쩌겠어요.
그 안에 든 것들을 어쩌고요. 결국 3일치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수레는 응급실 입구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수레 바닥을 들춰봤습니다. 작은 상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벽에 습기가 차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10년째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저였습니다. 25살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제 형이었어요. 형님,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형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어요. 50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동생아, 미안하다. 형님,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형수도 그랬고, 우리가 너무했다. 정말 미안해.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줘.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야.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쇠약해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재산 정리했어. 반은 내 거야. 당연히 내 몫이야. 형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동생아, 형수님하고 조카들 주세요. 저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늦여름이었어요. 제가 41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형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형은 영업을 맡고 저는 기술을 맡았어요. 둘이 힘을 합쳐 10년을 일궜습니다. 동생, 우리 이제 제법 되는 것 같지? 그러게요, 형님. 직원도 15명이나 되고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형은 항상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동생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큰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받을 돈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형님, 어떡하죠?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아, 진정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꽉 찼고 협력업체들은 돈을 독촉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이라도 주세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직원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월급을 못 주는 게 죽기보다 괴로웠어요. 그때 형수님이 형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아요. 뭐? 집을? 어차피 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집 팔면 2억 원은 나올 거예요. 그걸로 일단 급한 불 끄고. 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동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당시 시세로 3억 원쯤 됐습니다. 저도 팔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회사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직원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동생, 정말 미안하다. 형님,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같이 시작한 사업인데요. 집을 팔았습니다. 둘 다요.
합쳐서 5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협력업체 빚을 갚고 직원 월급을 주고 운영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 힘내자. 형이 말했습니다. 저도 믿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지만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나 회사 접어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아니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또 부도 낼 것 같아.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동생아, 형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나 지쳤어. 더는 못하겠어. 그리고 형이 숨을 삼켰어요.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낼 거야. 치킨집이라도. 형님, 그럼 저는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목도 없어.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은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걸로 작은 치킨집 하나 겨우 낼 수 있어. 둘이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제가 넣은 3억 원은요? 그건 다 갚는 데 쓰였어. 형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모부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애들 셋 키워야 하고 남편 부양해야 하고 고모부님은 혼자시잖아요. 혼자면 어떻게든 사시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혼자면 어떻게든 산다고요? 그게 아니라 형수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제 집 팔아서 넣었어요. 3억 원이요.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형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제겐 너무 낯설었어요. 형이 다가왔습니다. 동생아,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갚을게. 지금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 형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형은 치킨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그날 밤 친구 집 방 한 칸을 빌렸습니다. 이불 하나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팔았는데, 가족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놨는데, 왜 저는 혼자가 된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41살 남자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형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말자.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협심증 약을 하루 3번 먹으며 근근히 버텼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손수레를 끌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루 10,000원, 20,000원씩 버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끊겼어요. 고시원 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번 달 방세가 또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다음 주? 아저씨, 벌써 2달째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알아서 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통장 2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명의였어요. 잔액이 8,7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 명의였습니다.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왜 이걸 안 쓰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스스로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병원도 가고 방세도 내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못 썼습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형이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였습니다. 동생아, 부탁이 있어. 병실에서 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통장이야. 내 명의로 된 통장. 왜 이걸 저한테, 형수한테 주면 다 써버릴 거야. 애들한테 한꺼번에 줘버릴 거라고. 형수님은 돈 관리를 못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관해줬으면 해. 나중에 애들이 정말 힘들 때 그때 줘. 형님, 이건 1억이야. 치킨집 팔고 이것저것 정리해서 만든 돈이야. 내가 죽으면 형수가 보험금 받을 거야. 그걸로 당분간은 살 거고.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냐.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애들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때 이 돈 줘. 그리고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목도 있어. 30년 전에 못 갚은 거. 이자까지 계산하면 이것도 모자라. 반은 내 거야. 형님, 미안하다, 동생아.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용서해줘. 형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해줘. 애들 지켜줘. 내가 삼촌이잖아. 부탁이야. 그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후 저는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꿨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형수님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돈도 조금씩 모았어요.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주우며 15년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8,7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조카들이 정말 힘들 때까지 기다리자. 형님과의 약속이니까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손수레를 끌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요. 조카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요. 큰 조카 준호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며 직장을 다녔어요. 둘째 조카 준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았어요. 막내 조카딸 민지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다들 잘 사네. 형님,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굳이 제가 나설 일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조카 준호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실직했어요. 둘째 조카 준서는 식당이 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겼고 빚만 남았어요. 막내 조카 민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셋 다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아줌마, 저기 사는 박씨네 아들들 요새 어떻대요? 아이고, 말도 마. 큰아들은 회사 잘렸고, 둘째는 식당 망했고, 딸은 이혼했대.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래. 어머, 그래요? 할머니는 괜찮으려나? 할머니? 그 양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자기 생활비도 빠듯한데. 형수님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때가 온 건가. 형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냈어요. 1억 2천만 원. 준호, 준서, 민지.
셋이서 나누면 4천만 원씩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선뜻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형이 돌아가셨을 때조차도요. 내가 무슨 얼굴로 망설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얼굴을 보여줄 순 없어. 하지만 도와줄 순 있어. 준호네 집 앞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손수레에는 커다란 박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박스 안에는 쌀 20kg 라면 박스, 식용유, 참치캔, 통조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놨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쯤 준호의 아내가 대문을 열었어요. 이게 뭐지? 박스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안을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이었지만 훨씬 늙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그냥 문 앞에 있었어요. 쪽지 좀 봐요. 준호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 모르겠어요. 그냥 익명이래요. 이 힘든 시기에 누가 우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삼촌이 이것밖에 못 해준다. 준서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준서는 식당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다음 날 새벽 준서의 식당 우편함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역시 쪽지만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서가 봉투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닦았어요. 민지에게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민지는 이혼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병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민지네 집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민지 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당신을 아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겁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었어요. 이 식물처럼 당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공원에 다시 나왔어요.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화분을 햇빛에 비춰주고 있었어요.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래, 민지야. 조금씩 회복해. 천천히.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협심증 약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가슴 통증이 심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손수레를 밀다가 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젊은이가 망설이다가 떠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때가 된 건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간신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준호, 준서, 민지에게 첫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삼촌이다. 너희들 아버지의 동생.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번진 글씨를 닦았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미안하구나. 나쁜 삼촌이지. 하지만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단다.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30년 전 일 형과의 약속, 15년 동안 지켜온 통장, 그리고 최근에 몰래 도와줬던 일들. 박스도 삼촌이 보낸 거란다. 준서에게 준 돈도 삼촌이 넣었어. 민지에게 보낸 편지와 화분도. 미안하다.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 하지만 삼촌은 비겁한 사람이라 용기가 없었어. 이제 통장을 너희에게 준다. 1억 2천만 원이 있어. 셋이서 나눠 가져라. 그리고 제발 다시 일어나렴. 삼촌의 목? 그런 거 없다. 다 너희 거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남긴 돈이야. 잘 살아라, 얘들아. 행복하게. 그게 삼촌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봉투에 편지를 넣고 통장 2권을 함께 넣었습니다. 도장도 넣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직접 가져다 줄 힘이 없었어요. 그때 고시원 관리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방세 아직이에요? 오늘까지라니까요. 잠깐만요.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관리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혹시 아파요? 부탁이 있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겉봉에 준호네 주소를 적었습니다.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뭔데요? 중요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어요. 제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거 택배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인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네.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형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동생아. 정말 수고 많았어. 형님, 이제 쉬어. 푹 쉬어도 돼. 아직 조카들이. 걱정 마. 애들은 잘 클 거야. 내가 지켜줬잖아. 형님,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미안하지. 형이 못났지. 아닙니다. 형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 이제 압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만나러 가도 될까요?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힘듭니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애들이 편지 받을 때까지만. 제발.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준호네 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여보, 택배 왔어요. 준호 아내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뭔데? 또 익명인가? 아니요, 이번엔 발신자가 있네요. 고시원 주소예요. 고시원? 준호가 봉투를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장 2권, 도장 하나. 뭐야, 이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무슨 내용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삼촌, 이었어. 네, 삼촌이요?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이 삼촌이었어.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꽉 쥐었어요. 삼촌이 30년 동안 우릴 지켜봤다고, 형편이 어려워도 한 번도 도움 청하지 않고 혼자 폐지 주우며 우릴 위해 돈을 모았다고. 아내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세상에, 이게. 통장을 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이게 다 우리 거라고요? 삼촌 몫은 없다고. 다 우리 거래. 준호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 여보, 주소 봐요.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에서 사셨대요. 뭐? 준호가 봉투를 다시 봤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여기 지하고시원이잖아. 이 돈이 있으면서 왜? 형님 약속? 지키려고. 준호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한테 부탁했대. 우리가 정말 힘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도와달라고. 삼촌분이 15년 동안. 당장 찾아가 봐야 해. 주소가 여기 있잖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준서와 민지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준서야, 당장 형 집으로 와. 큰일이야. 형,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빨리. 1시간 후 3시 모였습니다. 준서와 민지도 편지를 읽었어요.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박스 보낸 거 삼촌이었어? 돈 넣어준 것도? 편지랑 화분도. 셋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어요. 삼촌을 찾아가 봐야 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음침했습니다. 여기서 사셨다고?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관리인이 나왔어요. 저희 2층 5호에 사시는 분 찾아왔는데요. 아, 그 할아버지요? 네, 계세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셨어요. 사흘 전에. 병원이요? 네. 쓰러지셨거든요. 택배 부탁하시더니 그날 저녁에 쓰러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인데요? 관악구 보건소 병원이요. 거기 실려가셨어요. 셋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박성민 씨 입원해 계신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계세요. 3층 315호예요. 그런데 보호자 되시나요? 네, 조카들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보호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1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B- 소리를 냈어요. 삼촌,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흰 수염. 이분이 정말 삼촌이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랑 너무 다르셔. 셋은 침대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삼촌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삼촌,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너, 네, 저요. 준호예요. 큰 조카 준호. 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서도 왔어요. 민지도요. 다 왔어요. 다 왔구나.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편지 받았어요. 다 읽었어요. 민지도 손을 잡았어요. 삼촌, 정말,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왜 미안해요? 30년. 연락도 안 하고. 삼촌.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삼촌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형님은 최선을 다하셨어. 삼촌,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삼촌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시면 돼요. 안 돼. 의사가 그랬어. 얼마 안 남았대. 셋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 제발, 괜찮아. 형님, 만나러 가는 거야. 삼촌, 너희 행복해라. 그게 삼촌 소원이야. 손에 힘이 풀렸어요. 삼촌,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B- 의료진 호출 3일 오후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의사도 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세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심폐소생술 시작. 에피네프린 1mg. 계속 압박.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어요. 삼촌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준호, 준서, 민지, 그리고 준호 아내와 아이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은 예전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삼촌 모습이었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잘생기셨어? 민지가 사진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랑 닮으셨네.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삼촌의 고시원 방을 정리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 몇 벌.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형제가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어렸을 때 준호와 준서를 안고 찍은 사진, 민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삼촌이 우리 사진을 다 갖고 계셨어.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 5살 참 예쁘게 컸네. 준서 첫 생일 건강하게 자라렴. 민지 돌잔치 삼촌이 항상 응원한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삼촌, 우릴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손수레도 가져왔어요. 녹슨 바퀴가 여전히 끼익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이걸로 15년을 사셨다고? 준호가 손수레를 만졌어요. 손잡이가 매끄러웠습니다. 수없이 많이 잡아서요. 손수레 바닥에서 작은 공책이 나왔어요. 펼쳐봤습니다. 가계부였어요. 2022년 1월 5일 마이너스 폐지 팔아서 12,000원. 2022년 1월 6일 마이너스 폐지 팔아서 9,000원. 밥값 4,000원.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년치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까지 모은 돈 마이너스 8,700만 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조카들 거다. 형님과의 약속이다. 행복해라, 얘들아. 삼촌은 그걸로 충분하다. 준호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삼촌, 삼촌, 통곡했어요. 준서도 민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준서는 삼촌이 남긴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민지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셋은 매달 한 번씩 모였습니다. 삼촌 묘소에 가기 위해서요. 오늘도 묘소 앞에 섰습니다. 삼촌, 저희 왔어요. 준호가 술잔에 술을 따랐어요.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촌, 요새 장사 잘 돼요. 손님들이 많이 와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행복해요. 삼촌이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민,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지켜준 사람. 준호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삼촌,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삼촌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삼촌,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삼촌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매달 조금씩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촌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삼촌은 항상 우리 가족이었어요. 셋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어요. 까악. 마치 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잘했다.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손수레를 밀며 왔습니다. 그 낡은 손수레였어요. 삼촌, 이거 고쳐서 카페에 화분 받침으로 쓰고 있어요. 손님들이 이 손수레 스토리 들으면 다들 울어요. 우리 삼촌 자랑스럽다고, 존경스럽다고 그래요. 손수레 바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삼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 여기 있다.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준호가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잡이를. 삼촌, 이제는 제가 밀게요. 삼촌이 30년 동안 우릴 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삼촌을 밀어드릴게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묘소 앞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삼촌 조카로 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땐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리고 30년 동안 떨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매일 찾아뵐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삼촌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셋은 묘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삼촌,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사랑합니다.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묘비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야. 셋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손수레를 밀며 끼익끼익. 그 소리가 이제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삼촌이 남긴 마지막 선물. 사랑의 증거. 준서의 카페 한 켠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삼촌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잔고로 결정된다. 우리 삼촌처럼. 손님들이 그 액자를 보며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준서가 대답해요. 제 삼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셨어요. 부유하다고요?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요? 폐지를 주우셨어요. 손님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폐지를 주우셨는데 부유하셨다고요? 네. 준서가 웃습니다. 삼촌은 통장에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푼도 안 쓰셨죠. 조카들을 위해 15년 동안 지키셨어요. 그리고 손수레 하나로 살면서도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준서가 액자를 쓰다듬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아요. 카페 문이 열립니다. 준호와 민지가 들어와요. 오빠, 형, 셋이 포옹합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너희들, 이거 봐. 사진을 보여줍니다. 삼촌 묘소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다녀왔어. 개나리가 활짝 폈더라. 와, 예쁘다. 민지가 사진을 확대합니다. 삼촌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 그러게. 삼촌 꽃 좋아하셨잖아. 준서가 말합니다. 그나저나 다음 달에 삼촌 기일이야. 뭐 준비할까? 삼촌이 좋아하시던 음식 준비하자.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응. 그리고 막걸리. 셋이 웃습니다. 그때 준호 전화가 울립니다. 응? 누구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저 관악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고인이 되신 삼촌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삼촌분이 10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불우이웃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준호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0년이요? 10만 원씩이요? 네. 총 1,2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근데 주소를 보니 고시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혹시 그 돈을 다시 찾아가시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삼촌 이름으로요. 정말이세요? 네.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넣겠습니다. 제 동생들이랑 같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와 민지를 봅니다. 너희들 방금 들었지? 응. 삼촌이 10년 동안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 10,000원도 벌기 힘든 삶에서 매달 10만 원씩 기부를 하셨다는 것. 삼촌, 도대체 민지가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삼촌을 다 모르는 것 같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면 알수록 대단하신 분이야. 준호가 일어납니다. 가자. 지금 당장. 어디? 묘소. 삼촌한테 다시 인사드려야 해. 셋은 카페를 나섭니다. 차를 타고 묘소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집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준호가 운전하며 생각합니다. 삼촌은 진짜 부자셨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는 법을 아셨으니까. 폐지 주우면서도 남 도와줄 줄 아셨으니까. 가족 위에 30년을 기다릴 줄 아셨으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눈물입니다.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했어요. 햇살이 따뜻합니다. 셋은 묘비 앞에 섭니다. 삼촌, 준호가 말합니다. 오늘 또 배웠어요.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셨다고요. 폐지 주우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바람이 붑니다. 개나리 꽃잎이 흩날립니다. 마치 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준서가 무릎을 꿇습니다. 삼촌, 저희도 삼촌처럼 살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요. 민지도 무릎을 꿇습니다. 삼촌,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쳐 줄게요.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통장 잔고보다 마음 잔고가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삼촌은 손수레 하나로 사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목이 메입니다. 사랑이었어요. 셋은 한참을 묘비 앞에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삼촌을 느끼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후 준호의 손자 지훈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주제는 내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합니다. 저의 롤모델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사셨어요. 손수레 하나로 15년을 사셨죠. 통장에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가족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불우이웃을 도왔어요. 폐지 주우면서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잔고가 큰 분이셨다고. 스크린에 사진이 뜹니다. 젊은 시절 삼촌 사진이에요. 이분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저는 이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매일 느껴요. 증조 할아버지의 사랑을요. 우리 집 카페에 있는 손수레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증조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눈물을 닦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대요. 행복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나눠서 풍요롭게 사는 거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이 일어납니다. 지훈아,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증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훈이는 할아버지 준호에게 전화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로 발표했어요. 그래, 잘했니? 네,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자랑 많이 해라. 네, 할아버지, 주말에 묘소 가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 준서, 민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온 가족이 묘소에 모였어요. 40년이 지난 묘소지만 여전히 깨끗합니다. 가족들이 매달 찾아와 돌보니까요. 묘비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성민 선생 기념 장학재단. 폐지를 주우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왔던 분의 뜻을 이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준호 가족이 10년 전에 만든 재단이었어요.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삼촌의 이름으로요. 지훈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요. 처음 인사드려요. 저 20살 됐어요. 할아버지한테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단다. 준호가 손수레를 밀고 왔어요. 그 낡은 손수레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있어요. 바퀴를 몇 번 갈아 끼웠지만 본체는 그대로입니다. 끼익끼익. 익숙한 소리가 납니다. 지훈이가 손수레를 만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손수레구나. 그래. 증조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끌고 다니셨던 거야. 준호가 말합니다. 이 손수레로 폐지를 주우시고 이 손수레로 우리한테 음식을 갖다 주시고 이 손수레에 꿈을 싣고 사셨어. 할아버지, 이거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건 우리 집에 계속 있어야 해. 가족의 보물이니까. 네. 온 가족이 손수레 앞에 섭니다. 40년 전 삼촌이 끌었던 그 손수레. 30년을 기다렸던 그 인내의 증거. 사랑의 흔적. 준호가 손수레 손잡이를 잡습니다. 아들이 함께 잡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잡습니다. 3대가 함께 손수레를 밀기 시작합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가 울립니다. 묘소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마치 삼촌을 모시고 산책하는 것처럼. 지훈이가 생각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손수레는 계속 가요. 할아버지가 밀고, 아버지가 밀고, 제가 밀고, 제 아들도 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수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니까요. 통장보다 무거운 것, 돈보다 큰 것, 그게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남기신 이 사랑이에요.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따뜻합니다. 마치 삼촌이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고맙다. 행복해라. 손수레는 계속 갑니다. 끼익끼익. 그 소리는 계속됩니다. 사랑의 노래처럼 영원히.